그 다음에 여기는 GM1반. 맞네. 얘네랑 뜬뜬하기 무서운데. 내가 무섭지. 텔레비전에서 나와요. 텔레비전 아니라고. 텔레비전 진짜. 특별 출연 연기자. 텔레비전 뭐야? 텔레비전이. 어? 그거 옛날 거 아니야? 나이 든 사람처럼. 방송에 제가 나오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 유튜브 개인 방송하면 요즘 이런 거 많이 찍어서 영상 올리잖아. 이주열 생명과 그래서 콜라 이런 거 사이다 넣고 냄비에다 끓여서 그 안에 얼마나 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야. 금요일에 탄산. 그래서 음료수마다 오렌지 주스, 뭐 포도 주스 해갖고 쫙 해갖고 당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오래 끓였더니 전부 사라졌어요. 왜 사라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 안에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저것도 액상과당 엄청나게 들었어. 여기에요? 아니야. 설리의 물은 정말 좋아요. 너무 달달해요. 수소 결합에 돼 있어요. 와, 너무 어떡해. 세포의 구조가 그래. 결국 버렸어요. 아이고. 아니 차가 안 와. 오겠지 뭐 언젠가. 자, 우리가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말하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은 생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바이러스랑 비교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 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세포를 연구하는 연구 방법에서 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세포들은 일로 와. 대현이 어디 갔어? 대현이 왜요? 자리에 약간 걔 버스 안 탔어? 이거 어디 갔는데? 계단으로 대단한 일로 앉아. 대현이가 계단 못 가. 대현이 계단 못 가. 걔네 계단 안 돼. 자, 세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좀 작은 애들은 확인해 보려면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용을 하자 이거지. 현미경. 세포 연구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현미경에 대한 내용이다. 세포 연구 방법이야. 현미경. 와.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광학 현미경. 자, 광학 현미경은 어떠한 빛을 이용을 하는 것일까? 가시광선을 이용을 하는 거야. 멋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어. 이 가시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살아있는 세포 관찰이 가능한 거야. 자, 살아있는 세포 관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됐냐? 네. 근데 얘가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 더 작은 소기관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작은 소기관을 확인하려면 해상력을 더 높이는 게 좋아.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됐어. 얘는 가시광선을 사용하지만 얘는 전자선을 이용하는 거야. 전자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눈으로 직접 관찰이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관찰해야 돼? 영상장치라든가 브라운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는 거야. 직접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해상력이라고 그랬지? 네. 자, 그 해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잘 봐봐. 자, 요거는 광학현미경으로 보면은 몇 개의 점으로 보이냐면 2개의 점으로 보여.
네. 이해돼? 몇 개의 점으로 보이냐면 이것도 2개의 점으로 보여. 몇 개의 점으로 보이냐면 한 개. 광학현미경으로 보면은 이게 1개의 점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전자현미경으로 이걸 보잖아? 두 개. 그럼 2개의 점으로. 그래서 두 점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 그게 해상력이 좋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할 때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이 개발이 됐어. 살아있는 세포 관찰이 불가능해.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종류가 2가지가 있다.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자,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재물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쪽에서 이제 광원이 여기를 통과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 렌즈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냐? 자, 이 전자현미경이, 이 투과전자현미경이 있지. 시료를 가운데다 이렇게 놓나? 시료. 그리고 여기다가 전자선을 통과시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상을 넣는 거야. 이게 투과전자현미경의 원리야. 그러면 여기는 시료를 얇게 잘라야 되겠지. 그래서 단면 구조. 세포의 단면을 확인할 때 투과전자현미경을 주로 사용을 해. 그러니까 세포를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관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또 한 가지. 주사전자현미경은 시료가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시료를 넣어. 그리고 이 시료에다가 금속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 금속으로. 코팅. 그 다음에 이 전자선을 발사해서 여기를 빼내면 이 금속에 있었던 전자가 튕겨져 나가. 그래서 여기서 상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입체 구조를 관찰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주사전자현미경. 그렇게 뭐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 이런 다양한 현미경들이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거기 54페이지 보면은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포를 본 거래. 자, 실체 현미경이라고 하는 해부 현미경도 있어. 위상차 현미경 이런 것도 있고 형광 현미경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광학 현미경이라는 거. 자, 오른쪽에 그림도 이렇게 있지. 학교에 있어 광학 현미경? 네. 그래? 전자현미경. 오른쪽에 그림 볼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없는 대학도 많아. 되게 비싸. 몇 억이. 몇 억. 우와. 한 대가 되게 비싸. 어느 학교도 많다 이거. 자, 봐봐. 맨 밑에 첫 번째 그림은 광학현미경으로, 두 번째 거는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세 번째 거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녹조류의 모습이래.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녹조류의 단면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구나.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했더니 입체 구조를 볼 수 있구나. 그럼 광학현미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뭐 색깔도 약간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 관찰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애들은 확대해서 세포를 연구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광학현미경. 그보다 조금 더 해상력을 더 높인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현미경도 개발이 되어서 세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뭐 그 정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비교하고 어떤 현미경으로 찾은 건지 찾아서 막 문제 막 내. 우와. 뭐 해상력은 그렇대. 그래서 근데 이제 현미경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세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 세포 크기. 광학 현미경은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거니까.
현미경이야. 얘는 저반 렌즈. 우리 눈과 가까운 렌즈야. 얘들은 대물 렌즈. 사물하고 가까운 거. 그럼 얘는 뭐게? 경통이라고 하는 거야. 경통. 얘는 손잡이. 얘는 받침대. 큰 나사, 작은 나사. 조동 나사, 미동 나사. 초점을 맞출 때 사용을 하는 거야. 조동 나사로 대충 맞추고 미동 나사로 초점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물대. 여기는 조리개. 요 밑에 있는 건 광원. 거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현미경, 강화 현미경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저반 렌즈하고 대물 렌즈를 보면은, 자, 저반 렌즈는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대물 렌즈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배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대물 렌즈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고배율로 가는 거야. 고배율. 저반 렌즈는 길이가 짧아질수록 고배율로 가는 거야. 배율? 배율은 뭐냐 이거지. 배율이란 저반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비율을 배율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100배에서 관찰을 했대. 10, 20, 40, 10, 20, 40. 숫자가 높아지는 건 배율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대물 렌즈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고배율, 얘는 길이가 짧아질수록 고배율. 자, 그러면 100배 그러면 얘하고 얘랑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그게 100배가 되는 거지. 나는 배율을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렇게 200배로 하거나 아니면 얘를 바꿔서 이렇게 200배로 하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회전판이 있거든? 그래서 회전판에 이렇게 대물 렌즈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회전판을 이렇게 돌리면 쉽게 배율을 높이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대물 렌즈를 이렇게 돌려서 배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됐어? 처음에 상을 관찰할 때에는 처음은 저배율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왜 고배율로 관찰하면 안 되고 저배율로 관찰을 해야 될까? 어딨는지 찾으려고. 응? 자, 봐봐. 여기가 시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시료가. 시료하고 가까이에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지. 이해됐어? 그럼 대물 렌즈가 요렇게. 자, 10배, 얘는 20, 얘는 40. 저반 렌즈는 그냥 10이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해서 100배로, 이렇게 하면 400배로. 어떻게 관찰하는 게 좋다? 저배율로. 왜 그러냐면 여기 대물 렌즈하고 시료 요 사이에 이 거리를 작동거리라고 불러. 작동거리가 짧지. 그러면 어두워. 상이 어둡게 보여. 그러면 이 작동거리가 긴 저배율로 관찰을 해야 상이 환하게 보이겠지. 말뜻 이해됐어? 여기가 짧아지면은 어둡게 상이 보이기 때문에 관찰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배율로 먼저 관찰한 다음에 배율을 받고 그래 이렇게. 그럼 조금 가까워졌으니까 조금 어두워졌겠지. 자, 또 바꿨어. 400배로. 그럼 더 어두워졌겠지. 그러면 배율을 높이면서 뭐까지 해야 돼? 조리개를 더 열어야지. 말뜻 이해됐어? 그래서 처음에 저배율로 관찰을 하는 거야. 고배율은 어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거리가 짧아져서 상이 어둡게 나타난대. 그렇대. 이거 현미경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냐? 안 배우냐?
작년에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진짜? 아 초등학교 때 배우고 끝이야?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생물에서 현미경을 안 가르치고 간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도 많이 기억을 하는 거야. 세포의 이제 크기를 측정하는 걸 한번 해볼까? 세포의 크기? 아웃달 결심 전문가. 왜? 뭐 글씨가 이상해? 아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됐지. 야, 니네 저거 영상 올라가는 거 보고 있냐? 가끔? 최근에 본 사람. 지난주에 봤어? 언제 봤어? 식물체 구성. 식물? 식물체. 아, 생물의 구성? 그럼 최근에 봤네. 그 최근에 올렸거든. 우리 생투 수업한 거. 그 두 개 지난주에 한 거 올린 거야. 오늘 한 거 또 올려볼게. 안 들어왔지 너? 안 들어와 보지? 아니 또 니네 수업 영상 안 보잖아. 원 열심히 봐 원. 원이요? 그래 원이 거기 막 나와 있는 거 막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뭐 정 시간 남으면 아이언아이트 하는 거 그것도 보고. 그 선생님 그 원래고사 그 범위 대충 어디까지 내실 거예요? 원래보다 다음 달이잖아. 네. 아직 생각 안 해봤지. 다음 달 걸 생각을 해. 일주일 전에 가르쳐줄게. 너무 늦어? 원 전범위. 원이요? 생원 전범위. 진짜요? 선택에 빼고. 그것도 해요. 선택에 빼고. 그렇게 작은. 그럼 선별 전도 그것도 안 될 거야. 그건 안 될 거야. 그 유전 그 정도. 당연히 유전 내지. 당연히 내지. 너무 슬퍼졌어요. 이게 그리고 투도 일부가 들어가야 되겠네. 아이구나. 근데 어렵게 안 될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중등교과 과정하고 고등교과 과정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낼 거지. 그냥 생뚱맞게 막 이렇게 막 전자현미경 문제를 내겠어 내가? 수학을 교육고등과 연계해서 자,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의 크기를 측정해 볼 거야. 왜 이렇게 세포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할까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재물대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통이 이렇게 있어, 경통이. 그리고 여기 이제 대물 렌즈가 있고, 여기 접안 렌즈가 있겠지. 자, 우리가 배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접안 렌즈의 배율하고 대물 렌즈의 배율을 곱하면 배율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얘를 접안 렌즈를 10, 대물 렌즈도 10. 자, 그럼 몇 배야? 100배야, 100배. 자, 여기다가 세포를 올려놓을 거야. 근데 이 세포의 크기를 어떻게 잴 거냐라는 거거든. 이 크기를. 이해됐어? 여기다가 세포를 올려놓고 이 세포의 크기를 잴 거란 말이지 지금. 네. 그럼 어떻게 잴 거냐라는 얘기야? 나누기 100. 응? 알겠어? 자, 봐봐. 세포를 올리기 전에 여기다가 유리판 하나를 이렇게 깔어. 이 유리판 안에는 이렇게 눈금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접안 렌즈, 이게 대물 렌즈인데 대물 렌즈 쪽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이 눈금을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불러. 대물 마이크로미터야. 이 눈금은. 근데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 요 한 눈금은 정해졌어.
30 마이크로미터로 이거는 정해졌어. 요 한 눈금이 10 마이크로미터야. 10 마이크로미터,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자, 여기다가 세포를 올릴 거야. 자, 이게 몇 마이크로미터야? 저거요? 눈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어떻게 이제 못 잰다고 이걸로. 예쁘네요. 말도 이해됐어? 네. 세포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걸로 잴 수가 없어. 자, 접안렌즈 아래쪽에다가 유리판 하나를 끼워. 이거를 접안 마이크로미터라고 불러. 여기도 눈금이 있다. 오. 근데 이 접안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은 그때 달라. 네. 아, 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 다르다고? 그거 돌릴 때마다 다른. 100배일 때 한 눈금의 길이가 200배일 때 한 눈금의 길이가 400배일 때 한 눈금의 길이가 다르다는 뜻이야. 자, 얘는 100배일 때 대물 마이크로도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 10 마이크로미터. 200배일 때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 10. 400배일 때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 10. 이거는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각 배율마다 한 눈금에 의미하는 게 다르다.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자, 봐. 이거 하나 깔아놨지? 대물 마이크로미터 깔아놓고 여기 저반 마이크로미터 유리판 끼고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재야 돼. 자, 여기다 이제 올려놓을 거야. 이렇게 세포를. 그럼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가려지지. 네. 근데 이 위에서는 뭐가 보여? 저반 마이크로.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보일 거 아니야. 네. 말도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자, 몇 배라고? 100개. 100배야. 그럼 100배일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재야지. 그지? 그리고 얘를 올려놓지. 그럼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몇 눈금인지를 알면 세포 크기를 측정할 수 있잖아. 말도 이해되냐? 이해됐어? 네. 자, 65쪽 펴봐. 65쪽. 거기 다 있어. 세포의 길이를 측정하는 탐구가 하나 나와 있지. 이해됐어? 네. 자, 100배일 때 한 눈금은 어떻게 잴까?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하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야. 그 다음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색깔을 좀 바꿀까? 요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노란색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즉 이 눈금하고 이 눈금하고 일직선이 되는 부분 딱 맞춰놓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겹치는 부분. 자, 여기서부터 겹친 거야. 여기서부터 저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 겹치는 구간이야.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하고 저반 마이크로미터하고 일직선상으로 놓고 겹치는 구간을 딱 찾고 그 겹치는 구간에 있는 눈금수를 이용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이 공식이 거기 중간에 있지. 네. 공식이 뭐래? 겹쳐진 구간 안에 있는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분의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 곱하기 10 마이크로미터라고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지. 네. 너 뭘 외우냐? 잘 봐. 10, 20, 30,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100배일 때 저반의 한 눈금의 길이야. 5마이크로미터인 거예요. 이해됐냐? 뭐 공식 뭘 외워. 어차피 이게 한 눈금이 10이라며. 10, 네. 20, 30, 40. 그럼 그 안에 8눈금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나눠버리면 한 눈금의 길이가 나오겠지. 얼마?
그러면 100배일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쟀지. 네. 오케이? 네. 자, 그 위에다가 얘를 탁 이제 올려놓는 거야. 세포를. 세포를 재물대 위에다 올려놨어. 그럼 이 위에는 어떤 눈금이 보인다? 야, 이 위에 저반 눈금이 보일 거 아니야. (65 마이크로미터) 자, 이게 관찰된 모습이야. 근데 우리는 100배일 때 요거 한 눈금이 얼마라고 하는 걸 알았어. 5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잖아. 그리고 올려놨으니까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12 눈금이네. 그러면 한 눈금이 5니까 한 눈금의 길이에다가 12를 곱하기를 해주면 얼마? 이 계산 안 돼? 됐냐? 네. 이게 이 세포의 와. 이해됐냐? 네. 그러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정확한데 아예 가려져갖고 안 보여. 근데 그 위에 보이는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배율이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을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자, 이거 이제 원리 이해됐어? 네. 자, 배율을 높일 거야. 200배. 자, 200배야. 그럼 또 대물 마이크로미터 올려놓고 저반 마이크로미터 끼우고 겹치는 구간을 찾고 그 안에 있는 눈금수를 이용해서 200배일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은 또다시 재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 얘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눈금의 의미가. 네. 이해됐냐? 그럼 200배일 때 세포의 크기는 60. 60이야? 120이야? 200배로 상이 커질 거 아니야? 세포의 크기는 야, 배율을 바꾼다고 세포가 커져? 아니요? 커 보이는 거잖아, 그치? 네. 실제 크기는 똑같은 건데 이게 커 보이는 거지. 배율을 2배 했으니까 세포의 크기도 2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안 돼. 네. 그럼 봐봐. 여기에 눈금이 몇 개가 보일까? 24. 이거 한 눈금이 얼마나 그랬어? 그래. 그럼 이게 되려면 몇 눈금이야? 24. 이게 세지 마. 지금 세고 있었어. 좀. 세지 말라 그랬어. 24개야. 알았어? 대충 그래 보여요. 시끄러? 400배. 자, 그럼 400배야. 한 눈금. 세포의 크기는 60나. 그럼 얼마? 48. 몇 개라고? 48. 오! 48. 또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상이 커 보이는 거지 세포의 크기는 다 똑같은 거야. 안 쟀어. 알았어? 아직 안 네. 했어. 어? 이제 이거는 잘해 애들이. 크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해봐. 밑에 있는 거. 한번에 문제요? 그래 밑에 확인 문제 있잖아. 네. 저반 렌즈 마이크로를 끼운 다음에 100배로 한 다음에 저반은 40칸, 대물은 20칸이래. 문제 풀어야지 뭐 하고 있냐. 그럼 100배일 때 한 눈금이 얼마야? 5. 그지? 네. 자 밑에 이제 오른쪽 2번을 보니까 그 저반이 눈금수가 몇 개냐? 10, 20, 30개네. 아니야? 35냐? 30개. 10, 20, 30이냐? 그래. 그러면
근데 걔는 배율이 어떻게 됐을 때? 200. 그건 200배율 높은 거야. 200. 그럼 아까 100배일 때 한 눈금이 5잖아. 네. 그 200배는 2분의 2분의 5지. 그럼 아까 눈금 수가 몇 개? 30. 30개. 그럼 답이 얼마야? 75. 75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구나. 크게 측정하는 거야. 네. 쉽지? 네. 와. 이렇게 해서 저감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어? 네. 자, 여기서 또 문제. 아, 마이크로미터구나. 오, 나노미터인 줄 알았어요. 슬프네. 나노미터. 자, 봐. 자, 100배에서 세포가 16개가 관찰이 될 때 세포수 100배일 때 관찰된 세포수는 16개. 400배일 때 관찰된 세포수는 몇 개? 네. 6개. 8개일까요? 4개일까요? 한 개. 어? 한 개. Why? 아, 그러네요. Why? 전체적으로 딱 400배니까 16배. 배율의 제곱이. 16분의 1만 보일 거 아니야. 자, 100배일 때 몇 개가 보였다고? 아. 면적이니까 16분의 1. 그렇네. 이게 100배일 때 16개로 보인 거야. 됐지? 네. 근데 세포가 2배로 커지면 이쪽만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도 2배에서 전체 면적은 4배가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100배일 때는 16개지만 그러면 200배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200배일 때는 400배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개가 됩니다. 이해됐어? 네. 그래서 크기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 숫자는 처음에 16개가 보이다가 200배로 하면 4개가 보이다가 400배로 하면 1개가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세포의 크기라든가 숫자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너무 놀랐네. 별거 아니지 뭐. 그래서 현미가 요 정도만 그래도 알고 있어도 그 다음에 뒤에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몇 문제 있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풀어봐. 네. 자, 그러면 이제 세포 연구 방법 두 번째. 아까는 현미경에 대해서 정리했고. 자, 두 번째 세포 연구 방법 뭐라고 돼 있어? 세포 분해. 세포 분해법? 요거는 원심 분리법이라고도 불러. 원심 분리? 저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자, 봐봐. 세포 분해법을 이용해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을 있잖아. 꺼내는 거야. 그래서 세포를 부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들을 꺼내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려고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소기관들을 꺼낼 수 있대. 얘는 자면제.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어디 아파? 안 아파? 그냥 졸린 거야?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래야 돼. 알았어? 세포 분해법. 세포 안에 소기관들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비커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어떤 용액을 집어넣냐? 설탕 용액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세포를 집어넣고
균질기라고 얘기하는 걸 이용해서 이 세포를 파괴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를 어디다 갖다 담궜대? 어디다 갖다 담그고 한 거야? 얼음이 들어있는 데다가 담궜대잖아. 설탕 얼음물. 어? 세포가 들어있는 액체가 설탕물이고 아, 이해했어요. 그 시험관은 얼음이 들어있는 데다가 이렇게 담그고 그리고 얘를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균질기로.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세포들을 이제 파괴하는 거라. 이해됐어? 알았어? 네. 왜 설탕용액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왜 상온에서 하지 않고 얼음에다가 박아놓고 했을까? 세포 부수려고. 신선하게. 왜 생생 아닌데? 그래요, 뭐야? 네. 간단하게 먹으려고. 쌍용패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닌가요? 물, 우리가 먹는 물, 그리고 증류수. 종류. 이거는 우리 몸속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액체보다 농도가 어떻다 그랬어? 맞아요. 낮다라 그랬잖아. 저자. 그럼 세포를 물에다가 집어넣고 또는 세포를 증류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얘 어떻게 된다고? 안 터져요. 터져버려. 그럼 세포 다 터지면 소기관도 다 터지는 거지. 그 소기관을 꺼내야 되는데 다 터져버렸어. 어떻게 연구를 하겠니?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설탕용액은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 등장액이라고 적혀있네. 아, 등장액. 세포 안쪽하고 농도가 똑같은 용액. 등장액. 그래서 우리가 만든 등장액이 하나 있지? 그 렌즈 이렇게 하고 딱 보관할 때 쓰는 거. 아, 그래. 아. 0.9% 정도? 이거는 등장액이기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지 않아. 그래서 납작이. 혈관에 꽂아놔. 알겠냐? 네. 자, 이거보다 농도가 높다. 뭐 2%의 소금물 짭짤하네. 2%. 포장에. 씨.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죽어. 쪼글쪼글해지겠지. 그지? 네.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을 보호하려고 등장액에다 담근 거야. 일단은 세포 소기관이 다 터져버리는 것을 막으려고. 말뜻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왜 상온에다 안 하고 얼음에다 했을까? 그잖아. 이거 상온에서 이렇게 왜 안 해? 왜 얼음에다 박아놓고 했어? 부패할 수 있지 않을까? 돌리면 열이 발생해서. 그래. 열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 단백질이 그렇지. 둘을 합치니까 답이 나오는구만. 균질기를 회전할 때 이 안에서 마찰열이 발생한다고. 그럼 마찰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열이잖아. 네. 그럼 세포 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구조들은 변성, 파괴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균질기를 회전할 때 발생하는 마찰열이 증가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 마찰열을 그냥 바로 감소시켜주기 위해서지. 이것도 등장액에다 집어넣은 이유랑 똑같은 거야. 소기관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효소가 기능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한 역할도 한대. 어차피 온도가 내려가면 효소가 기능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그냥 세포 집어넣고 그냥 상온에서만 깨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네. 니네 혈구 관찰할 때도 말이야. 여기 봐봐. 네. 이렇게 유리판에다가 혈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혈액을 관찰할 때 여기다가 증류수를 떨어뜨리면 안 돼. 이 안에 들은 적혈구, 백혈구 뭐 이거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혈구들을 관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돼, 증류수. 생리식염수라고 얘기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럼 얘를 얇게 패야 돼. 여기다가 코퍼글라스를 대고 이쪽으로 얇게 필까? 아니면 이쪽으로 얇게 필까?
혈액이 이제 딱 떨어지니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얇게 펴야지 관찰이 잘 되겠지. 아, 그럼 여기다가 유리를 딱 대고 이렇게 필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필 거냐. 1번, 2번. 1번 1번. 1번 손 들어. 2번 손 들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2번으로 하면 안 돼. 유리판에 혈구들이 다칠 수가 있다. 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대고 이쪽으로 밀어야 돼. 야, 여기 이렇게 물을 딱 떨어뜨리고 손가락 걸고 끝에다 이렇게 쭉 당겨봐. 떨어뜨려. 그럼 물이 이렇게 쫙 펴지지. 맞아요. 그지? 그 원리야. 소기관으로 그걸 넣어. 알겠냐? 모든 것이 어? 소기관을. 그래서 증류수, 물 이런 거는 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네.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부셨어. 그래서 이 용액을 옮겨. 시험관에다가. 원심분이래요. 자, 거기 봐봐. 세포 파세액을 1000G에서 10분 동안 돌렸대. 와.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천년의 중력가 속도의 1000배에 해당하는 회전 속도를 주어서 10분 동안 돌리는 거야. 와. 그러면 무게가 무거운 놈이 깔아앉는다고. 이해됐냐? 어지럽. 네.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는 건 침전물이라고 하는 거야. 침전물. 위에 뜨는 건 뭐라고 불러? 부정물? 거기 있잖아. 책에 있잖아. 상층액이라고 했잖아. 상층액. 이해됐냐? 세포 파색을 옮긴 다음에 중력가속도의 1000배에 해당하는 회전 속도를 가해서 10분 동안 돌리면 그 세포 파색 안에 들어있는 애 중에 제일 무거운 놈이 가라앉는다고. 이거 이해돼?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놈이 이게 핵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곡물이지, 곡물 옮겨. 자, 이번에는 얼마에서 얼마를 돌렸대? 3000에서 10분을 돌렸으면 이제 여기 구글에 있었던 것 중에 또 무게가 무거운 게 가라앉겠지? 연목체. 자, 또 곡물을 또 옮겨. 이번엔 어떻게 했어? 8000G에서 10분 돌렸냐? 30분 돌렸냐? 20분 돌렸냐? 그래.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무게 무거운 놈? 미토콘드리아가 깔아앉고 또 옮겨. 얼마? 얼마? 10만 아니야? 10만 아니야? 10만? 10만이요. 60분? 60분. 그럼 여기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하고 소코체 이러한 소기관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 정도는 찌그러져서 없어지겠네. 알겠어? 그래서 이 세포 분해법은 세포 소기관들이 갖고 있는 밀도, 크기 이거에 의해서 계속 분리해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놀랍네요. 이해됐냐? 네. 아, 그러면 저기 안에다가 집어넣은 세포는 누구야? 죽어요. 영록체가 있으니까 식물 세포겠지. 아. 그치? 근데 봐봐. 식물하고 동물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있는 소기관들이. 식물, 동물. 식물은 세포벽이 나와. 그 다음에 핵이야. 그 다음에 영록체. 그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속고체 리보솜. 식물은 벽이 있지, 영록체가 있지. 동물은 없어요.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핵. 그 다음 아니 미토. 미토. 그 다음 미소. 잠깐만. 영록체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 해야 돼? 아니 벽이 너무 예뻐. 어떻게 된 거야? 벽이 없는 식물이에요. 세포벽이 없는 식물이 어디 있어? 이상한. 그치? 원래 이 벽에 나와야 되잖아, 벽이. 네. 얘를 집어넣을 때 세포벽을 제거하고 집어넣는 거야. 와.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세포벽이 나오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니까. 귀찮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얘는 그냥 보호하는 애지고. 우원은 소개 같은 안정이 이해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생뚱맞게 외울 거냐라는 거지. 어떻게 다 외워?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는 거야. 외우라고 시키면 외울 수 있어요. 외우지 마. 안 시키셨어요. 특징을 읽어야 특징.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소개가는 이거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DNA 함량이 많다. 그럼 DNA가 많다고? 네. 그래, 그 A가 핵이라는 얘기야. 알 때 이해됐어? 네. 핵 안에 유전 물질을 갖고 있잖아. 이산화탄소의 소모가 많다. 산소 발생이 많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 그럼 B는 뭐겠어? 연록체야. 광합성을 한다. 산소 소모가 많대. 이산화탄소의 생성이 많대. ATP가 많대. 뭐야? 미토콘드리아구나. 알겠어? RNA가 많대. 단백질이 많대. 이게 리보솜하고 소포체거든. 왜냐면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놈이야. 리보솜 자체가 rRNA라고 하는 것과 단백질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소기관이거든. 그럼 소포체는 왜?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소포체에서 구부러지고 접히고 가공 과정을 거쳐 기능을 갖추는 거야.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을 통해서 쭉 연결된 게 나선 2차 구조가 되고 작은 소단위체 3차 구조가 되고 효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구부러지고 접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단백질이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도 단백질이 있고 여기도 단백질이 있고 여기도 단백질이 있는데 얘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특징들을 주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낼 거야 시간. 아이고, 네. 뭐라고? 너무 슬퍼요. 너 목이 아파? 네. 졸려서 그런 거야? 목을 자꾸 만지고 있어. 뭘 만들고 있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를 감아보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어?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이 나와. 우와. 제가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려고 카메라. 그걸 왜 꼭 지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말씀. 지금 수업 시간이잖아. 네. 그치? 네. 자, 가. 네. A, B. 처음에 (3000에서 10분) 돌렸어. 됐어? 그리고 이제 침전물이 가라앉을 것이고 3층 일이 뜰 거야. 얘를 원심분리를 해. 그러면 A를 원심분리를 한 번 더 하려면 처음 속도보다 어떻게 해야 할고 침전물을 원심분리하려면 처음 속도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빠르게 느낄게. 상층에 A를 한 번 더 원심분리를 하려면 처음 속도보다 그렇지 빠르게 해야 되는 거야.
침전물은 조직이 처음 속도보다 느리게 원심 분리해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소기관들이 분리가 된다고. 자, 여기 뭐 들어있겠어? 여기 핵이야. 여기는 엽록체, 여기는 미토, 리보솜, 소포체. 자, 그러면 3천에서 돌렸을 때 침전물 B 속에는 둘 다 들어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핵은 1000에서 돌려 그래야 나오거든. 3000에서 돌리면은 여기서 나온 애하고 얘하고 같이 침전물 속에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침전물은 처음 속도보다 속도를 늦추고 상층액은 처음 속도보다 속도를 빠르게 해야 원심 분리를 통해 소비관들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이해됐냐? 그래서 밑줄 하나만 치자. 자, 세포를 등장액에 넣어 균줄기로 파쇄한 다음에 원심 분리기에 넣고 속도와 시간을 단계적으로 다르게 하여 회전시켜 밑줄 세포 소기관을 크기와 밀도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이다. 어디도 넌 짜증나. 내가 이거 밑줄 치라니까.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있잖아. 있지? 어? 짝정. 뭐야 이거 뭐 했다고 누구 이렇게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와 무려 한 장 반이 남았어요. 이제 2배속으로 할 거야. 으아. 안돼 필기 못한다. 포기해. 안 돼요 잠깐 그건 안 필기 돼요. 포기해. 안 돼요. 영상 올릴 거야 영상 아마. 올려서 필기한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율 생명과학 쟤 뭐래 자꾸. 게임 무슨 해야 돼? 했어. 했습니다. 자기 방사법. 이거는 원에서 내가 알려준 방법이야. 방사능 동위 원소를 이용한. 저 처음에 있던 거.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했. 네. 물질대사. 그래,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얘를 추적해 보는 거지. 그럼 이 놈이 어떤 루트로 어디 가서 어떤 물질로 바뀌었는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냐? 자, 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세포의 핵 안에 DNA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지. 얘는 단백질 설계도가 저장되어 있는 게 DNA잖아. 유전 물질은 단백질 설계도라 그랬어. 그럼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는 이제 세포질에 있는 거야. 설계도는 핵 안에 있는 거. 했어? 그 사람들이 세포가 단백질을 도대체 어디서 만들까? 이걸 궁금해했던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을 집어넣어주는 거지. 도대체 어디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못 찾고 있었어. 왜 못 찾았을까? 안 보이거든. 야, 아미노산이 들어와갖고 이 안에서 아미노산들이 막 결합해갖고 어디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못 찾아. 그래서 아미노산에 중심 탄소 있는 거 알지? 네. 여기다가 방사능 처리된 아미노산을 넣어줘. 요거 방사능이 처리된 아미노산이야. 그럼 넣어줬어. 자, 아미노산을 붙이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그 단백질 설계도가 어디 들어있다고? 핵 안에. 그럼 단백질이 어디서? 핵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왜? 설계도가 저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보솜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해갖고 단백질이 여기서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네.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리보솜에서. 이단이 뭐지? 이런. 어떻게 알아냈어? 추적해서. 야 방사능이 여기서 안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야 리보솜에서. 너무 놀랐네요. 설계도를 해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만들어졌네 여기서. 아 그러면 리보솜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DNA를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DNA가 이렇게 핵 바깥으로 빠져나와. 이 설계도니까 리보솜 여기 딱 달라붙어갖고 단백질을 만드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이 DNA는 안 나와. 어머나. 아니 얘가 들어가서 이거 갖고 만든 것도 아니고 얘가 나와갖고 얘가 여기서 만드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여기서 단백질을 어떻게 리보솜에서 만들어졌냐고. 너무 어렵네요. 이해됐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DNA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RNA를 만들어낼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다가 방사능을 처리해갖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RNA 뉴클레오타이드 있잖아. 그 만들면 거기다 방사능을. 오. 그랬더니 그게 여기서 나오게 된 거지. 어?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방사능이 세포질에서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핵은 줄도.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RNA는 일단 핵 안에서 막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핵 속에 있는 RNA의 방사능이 자꾸 줄어들면서 세포질이 방사능이 늘어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RNA 합성은 어디서? 핵 안에서.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핵 속에 있었던 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거야. 말도 이해되냐? 네. 그래서 핵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설계도를 가지고 RNA를 일단 만들어. 그다음에 이 RNA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얘가 가서 달라붙은 거야, 리보솜이. 그래갖고 이게 방사능을 처리한 아미노산을 이용해갖고 이 정보를 읽어갖고 이렇게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리보솜이 만들어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야. 이게 다 자기방사법을 알아낸 거야. 굉장히. 이해됐냐? 그냥 원리가. 아, 그렇구나. 좀 쉬어야 되겠군데. 쉬어. 네,